이제 오늘 텔레그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학부모 시기도 하니까 주변 학부모님들한테도 이 텔레그램의 문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학년 학부모이다 보니까 아직 아이들 스마트폰이 없거나 이렇게 텔레그램 같은 것에 노출되지 않은 좀 그 부분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 주변에는. 음, 어, 사촌이라든지 지인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반에서 그런 범죄에 휘말린 아이가 있었다. 최근에 뉴스에도 떴었던 오, 고등학교 근무하는 또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네. 쪽으로는 좀 심각하게 좀 얘기를 듣고 음, 고민해봤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사실은 별로 텔레그램 관심도 없고 주변의 친구들이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저희는 디스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최근에 디스코드가 또 다르게 텔레그램과 달리 그 텔레그램이 문제가 되자 디스코드에도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뭐 저도 약간 좀 어, 걱정이 되고 있긴 한데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용자 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 문제지. 사실 어떤 채널이나 어떤 플랫폼이나 다 이용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범죄든 뭔가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언제든 가능한 건데, 이게 그때그때 플랫폼만의 문제로 뭔가 한정하고 넘어가는 거는 영원히 해결책은 될 수 없겠다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건 그래서 텔레그램을 사실은 폐쇄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좀 극단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논의가 나도. 네, 정말 네, 이게 너무 범죄 원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손을 음, 쓸 수 없고, 정보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다면은 텔레그램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음, 있었거든요. 우려라고 음, 해야 될지 음, 모르겠지만요, 네. 음. 그런데 그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아니기도 하고 이게 어쨌거나 사실 표현의 자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핵심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메신저나 이 플랫폼을 폐쇄를 국가가 결정한다? 이랬을 때 또 굉장히 어떤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금 확장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조금 브리핑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 자, 실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사실 초등학생들하고는 이 내용을 토론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룹하고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텔레그램이 뭔가 불법 컨텐츠 혹은 뭐 불법 마약 거래를 비롯한 불법 거래에 운상이 되면서 그럼 아예 텔레그램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논의까지 왔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2022년에 독일에서 그거 아세요? 독일에서 이 텔레그램 폐쇄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그랬었군요, 이미. 네,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이제 이 중앙일보 뉴스기는 한데, 이 뉴스는 단순히 이번 딥페이크 영상만 가지고 다룬 건 아니었고요. 실제 텔레그램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범죄, 특히 마약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뉴스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아무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뉴스였어요. 어, 반대적으로 오히려 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메타 같은 이 네. 메신저 회사들은 글로벌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내 수사에서 요청을 하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했을 때 유일하게 텔레그램만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플랫폼의 어떤 탄생 근거가 모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지향한다. 이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CEO 자체가 텔레그램의 탄생 모토 자체가 완벽한 자유인데 우리가 그걸 해칠 수 없어라는 어떤 근거와 명목을 대면서
이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기사에 조금 거론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마약 거래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마약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텔레그램이었고 어쩌다가 단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안성, 뭐 암호화된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특정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텔레그램 업체가 이거를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사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장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장 수사라는 게 내가 텔레그램 이용자인 척하고 들어가서 캡처하는 그런 걸 유정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법적으로 보면 이 언더커버 수사가 아동 성착취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이런 성범죄에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라는 이제 취재를 다루고 있는 뉴스였던 그런 식으로 글로벌 문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굉장히 암호화된 메시지로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범죄 온상이 되면서 폐쇄해야 돼. 라는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혹은 이제 유럽의 극우주의자들이 테러나 폭력 행위를 계획할 때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어떤 메신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고, 국내처럼 마약 거래, 혹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 같은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범죄 확산과 사회 불안의 큰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그 코로나19 사태 때 상황에서 그 백신 반대론자들이 엄청나게 괴담을 퍼뜨린 거예요. 백신 맞으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가 부담이 퍼지는 온상이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온갖 가짜 뉴스가 다 이제 거기서 유통이 됐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라고 해서 이제 너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텔레그램 폐쇄할 거야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자, 텔레그램의 그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좀 그거 보시면서 조금 의문점이나 뭐 궁금한 것도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해서는 어, 공리주의 자유론에 나오는 그 개인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까지만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원상이 된다면 당연히 규제가 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오, 좀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오, 기사를 그냥 접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 말씀해 주시고 토론 주제로 잡아주셔서 조금 더 이게 토론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이 텔레그램이 사실 저는 탄생 스토리를 본다면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텔레그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뭐 사실 뭐 모든 창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 상업자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드로프가. 러시아 네네. 사람이고, 이제 이 처음에, 텔레그램이 뭐 전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 북콘탁테를 만들었을 때, 이것도 또한 그 메신저 플랫폼이거든요. 이 북콘탁테를 만들었을 때 설립의 이유가, 목적이 표현의 자유 때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그 언론이 국영 언론 일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언론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검열된, 걸러진 정보를, 언론을 국민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 약간 주로프가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왜 그리고 이런 정보만 얻어야 되지? 이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탄생한 게 이제 북콘탁테라는 플랫폼이었고 결국엔 그게 문제가 되죠. 러시아 정부가 너 이제 반정부 인사들의 커뮤니티 폐쇄해라고 요청을 했는데 드로프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싫어 안 할 거야라고 거절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엄청 심각하게 생기게 되고 결국에 2013년에 위키를 매각하게 돼요. 매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새로 탄생하게 된 게 이제 텔레그램을 출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콘택트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배경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한 언론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사실은 탄생 배경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게 출발은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랑 하나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아주 정확한 네, 정보를 전달받는 통로가 텔레그램입니다. 그렇겠네요. 왜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네. 기자들이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가지고 음. 국제사회에서 계속 투입이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자유가 보장되는 플랫폼이 너무 소중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모든 게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고 명과 암이 있긴 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암이 더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이런 플랫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탄생을 했을 텐데, 이걸 역이용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뉴스를 잠깐 내용을 살펴봤고, 텔레그램 히스토리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그 경진님은 이 텔레그램 문제를 바라본 우리의 시각에서 이제 이건 어떤 쟁점들이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 제가 너무 앞서서 답을 미리 이렇게 제 생각을 음, 얘기를 해버린 것 같기는 하지만 음, 개인의 자유 보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국가가 혹은 세계가 음. 같이 공통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도 좀 짚어볼 수 어, 있죠. 실제로 어떤 폐쇄나 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그죠? 해야 맞아요.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민간 기업의 활동을 어디까지 제재하는 게 맞는가?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정부가 최근에 드로프를 이제 체포했을 때 그때는 네가 이렇게 콘텐츠를 방치한 자체가 범죄를 음, 사실은 공모한 거야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비슷한데 이게 과연 텔레그램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텔레그램의 문제야?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우리의 문제인 거야? 물론, 예. 물론 양측의 책임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은 완벽하게 혐의가 없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과연 우리가 텔레그램을 제재해서 너네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 생기는 플랫폼들이 계속 나올 텐데, 아까 말씀 디스코드처럼 또 다른 플랫폼이 이용될 수 있을 텐데, 플랫폼 제재와 플랫폼의 어떤 정화 기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정말 중요한 건 오히려 이용자 문제나 이용자 교육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속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물론 비판 가능합니다. 그, 이게 제도냐, 인간이냐에 대한 것도 정말 오래된 논란이잖아요. 음,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선고자들, 현인들은 이거는 양쪽이 다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게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완벽한 인간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우리가 계속 수정하면서 법과 제도는 고쳐야 하고 인간은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음. 한다라고 좀 결론적인 느낌이 나는 답변을 해보고 싶네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요. 되게 쉬운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운 방향. 물론 음, 쉬운 방향이기도 하고 가장 효과가 빠른 방향. 왜냐하면 플랫폼을 제재하는 건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국가든 뭔가 어떤 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체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을 가하게 되면 어쨌든 변화는 일어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지금 당장 효과가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부등호를 좀 그려보자면 저는 이용자한테 책임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예. 저도 이제 드로프가 막 이 컨텐츠를 방치하면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게 더 많은 범죄를 퍼뜨렸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 부분은 왜냐면 기업은 분명히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기업의 수장으로서 아무리 텔레그램의 탄생 취지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입을 전혀 안 한 거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는 이게 이용자들 교육이 안 된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혹은 익명성을 강조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 텔레그램 외에도 스위스 은행이라든가요, 금융 네네네. 쪽에서 그리고 음. 암호화폐 이런 주제들도 같이 좀
연상이 됐었거든요. 음, 엑스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불법 자금이 많이 세탁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았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개인의 정보는 보호해주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은행에서 약간 협력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보이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텔레그램 이후에 나오는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어, 어느 정도는 너무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 국제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가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말씀하신 그 사용자 교육은 사실 규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를 논의할 때에는 사용자 교육을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내 자녀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 말씀하신 후자의 사용자 문제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음, 더 생산적인 논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거죠. 실제 이용자 교육이 가능할 거냐?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렇게 가니까. 말씀하신 게 어. 왜 법적인 규제가 우리가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지도 와닿고요. 어떻게 음, 과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뭐 학교 학생들 자녀 교육 이거를 떠나서 뭐 마음먹고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성인들도 맞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로 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저는 약간 이런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이게 단순히 뭐 메신저를 통한 어떤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국내에서는. 그쵸. 온라인을 통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향후에는 더 다양화되면 다양화되었지 전혀 축소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게 지금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엔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애들이 핸드폰을 많이 써, 스마트폰 중독이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의 어떤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교육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조금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좀 정리해 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잠깐 공유를 들어볼게요. 일단 뭐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텔레그램은 다른 메신저 앱과 좀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는 것도 균형적인 사고의 발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텔레그램이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그 조치가 앞에서 말한 뭐 법적인 제재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극단적으로는 뭐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치에 대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가 조금 이제 물어보는 질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제기했던 쟁점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텔레그램의 범죄 문제는 텔레그램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뭐 이용자의 문제인 건지 여기서 텔레그램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텔레그램 폐쇄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아까 경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재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현실에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점이라고 이 부분은 되게 부정적인 게 폐쇄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네. 만약에 폐쇄한다면 텔레그램 폐쇄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좀 예측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폐쇄가 뭐 정말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해결책은 있겠는가도 한번 우리가 대안 제시의 측면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드로프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데 창업자를 음, 처벌하는 게 정당한 건지 그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텔레그램의 사실은 창업 취지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탄생 취지를 이렇게 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진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표현의 자유는 뭐고 어디까지 보장을 받아야 하느냐? 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가 먼저냐?
사회 안전이 먼저냐? 아까 말씀하신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죠? 저 먼저냐? 이런 걸 아이들이랑 토론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음. 뭔가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러면은 어, 잘못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이런 맞아. 역사적인 정보를 좀 설명해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표현의 맞아요. 자유 얘기하면서 철학자들에 대한 소개도 해줄 수 있을 것 음. 같네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을 할 때도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요소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온라인의 문제, 혹은 특히 요즘 애들이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극도로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는 알지만 책임 문제는 좀 덜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반드시 뭐랄까 아이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규님은 분명히 의견 밝히셨어요.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공리주의가 우선이다라고 밝히셨거든요. 그죠? 음.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음. 다른 의견이 있거나 요즘 아이들의 생각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음. 그러면 이제 경진님이 생각하는 공리는 어디까지예요? 사회 안전. 공리는 어디가 기준인가요? 어, 남에게 이만큼도 티끌만큼의 피해도 끼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어,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찔릴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폐를 끼치면서 자연에도 폐를 끼치고 가족에게도 폐를 끼치면서 어느 정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뭔가 음. 의도하고 행동하는 게 이 다른 사람에게 소위 법적 처벌을 받을 어, 수준의 피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처벌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저도 항상 이런 문제를 토론하다 보면 그 스탠다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뭐 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연예인 기사에 댓글 엄청 달렸을 때 지금 댓글 차단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댓글 다는 것 자체가 뭐 범죄야. 뭐 팬이 뭐 손가락이 칼이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그 댓글 다는 자체를 그냥 뭔가 약간 부정적인 댓글, 나쁜 댓글을 내가 그 동의하지 않는 댓글 다는 자체가 뭔가 나에게 책임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댓글의 수위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 수위의 기준은 어딘가? 이런 게 항상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교수님은 법적 처벌, 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하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은 더 밑에 도의적인 수준의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음, 더, 이거는 제가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도덕적으로는 보수주의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어, 더 이 사람이 그냥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정도지만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댓글이라거나 그런 어, 행위라면은 음, 가급적 좀 음, 참고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하고요. 그게 아까 이것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를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어떤 법적인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기준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제재나 책임감이라는 건 아이들 청소년을 교육할 때 분명히 필요한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군요. 우리가 선풀운동 하는 집단들이 네, 네.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댓글이라는 거 하나가 이게 아주 사소한 부정적인 댓글로 누군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예측한다면 사실은 맞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상대방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라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뭔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조언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 조언도 상대방이 받을 상황에 대화 받는 거지.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조언도 아닌 거고. 그런 것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안마다 이만큼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가 너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음. 텔레그램 사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될까? 이런 괜찮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면은 이번 음. 한 번 논의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자유와 관련된 케이스가 음. 등장했을 때 또 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좀
제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같은 답변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선, 그리고 우리 집단의 선, 그리고 전체 사회의 선 이런 걸 같이 좀 정말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그 합의를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독일에서는 그러면은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나요? 알고 연예인 계신가요? 기사뿐만이 아니라 독일에는요, 기사의 댓글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어, 정말 너무 놀라서 저도 이제 그 독일 기사를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뉴스, 사회 뉴스를 네네. 많이 보는데, 연예인 기사는 거의 안 봤고, 사회 뉴스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사회 뉴스, 특히나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뉴스에 우리나라 댓글 진짜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독일 뉴스에는 제가 지금 몰라요. 제가 봤던 시기에는 막 세 개? 막 네 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음, 부정적인 댓글도 별로 없어. 그 정말 말 그대로 댓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독일 정당에서 활동하는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나라에 네. 왜 이렇게 댓글이 없니? 그랬더니 이게 단순히 어떤 언어의 책임을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가 자기네 사회에서는 되게 뭐랄까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사는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컨텐츠지 내가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다면 메일을 쓰거나 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 댓글을 다는 생각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특한 그런 좀 문화 차이가 정말 다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그만큼 뭐랄까 상대방에게 침해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댓글단 자체가 어떤 기사 자체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어떤 책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선생님 되게 음, 거기서는 되게 명확한 선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좋아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댓글을 보면서 빵빵 터지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우리나라만큼 활발한 나라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뭔가 어떤, 뭐랄까, 창의적인 장이 되면 좋은데, 약간 배설의 상 같은 느낌이 우리 있잖아요. 막, 맞아요. 너무 쉽게 달고 너무 쉽게 또 비방도 이루어지고요. 음, 근데 어떠세요? 댓글이 순기능이 있나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보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잘못되었다. 혹은 음, 소위 너무 특정 정치색을 띠고 있어서 호도하는 기사를 내가 본 것 같다. 그래서 정정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댓글로서 뭔가 내가 정정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순기능이라고 예, 음, 단순히 메일을 보내면 담당자밖에 못 보겠지만 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댓글을 달면은 내가 이 기사를 보는 사람이 바로 그 밑에 딸려 있는 정정 글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음. 그렇게 순기능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막상 정치 기사에서 그런 순기능을 직접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댓글을 달았다고 쳐도, 과연 그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거냐. 막 활동 음, 않는 정도로만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인터넷상에서 표현해서는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신뢰를 쌓으면서 토론을 했을 때는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음. 인터넷상에서 댓글만 가지고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만회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중에 친구들하고 중학생들과 토론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이 내용은 사실 뭐 우리가 모든 토론할 때 그렇지만 정답을 주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서 뭐 찬성이 이런 게 있어요. 반대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찬성 얘기를 해봐, 무조건 반대 얘기를 해봐라고 양쪽 입장을 다 내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토론이 끝난 뒤에 아이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었을 때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굳이 선택한다면 회사를 택했어요. 굳이 택한다면. 폐쇄라는 안건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폐쇄를 선택을 했군요. 네네네. 굳이. 그러니까 폐쇄나 제재가 폐쇄냐 아니라. 아니면 폐쇄 아닌 거 둘 중 선택해봐. 폐쇄 쪽에 찬성을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말씀드린 딥페이크 영상이 워낙 지금 10대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아이들은 그거였어요. 기업이 이렇게까지 아무 개입을 하지 않는 거는 기업을 음,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리 기업의 탄생 취지가 뭐 완벽한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완벽한 자유가 세상을 이렇게 문제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기업의 자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폐쇄해도 돼. 입장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어떤 온라인이라는 창구가 좀 건강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토론 혹시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걸 보신다면 결국 토론은 마무리 글쓰기 작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해 보셨다면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글쓰기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드리는 제안 같은 경우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정리하되 텔레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해봐라 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 과제를 제공하곤 했었는데 아까 말씀 나눴던 뭐 댓글도 괜찮고 그 어떤 저학년 같은 경우엔 이번 텔레그램 범죄 사례나 이런 걸 소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그죠? 댓글 하다못해 친구들과 뒷담화를 할 때의 자유 같은 조금 더 어, 현실적이고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음, 주제로 같은 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자의 어떤 수준과 환경에 맞는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면 좋은가를 정리해보는 좀 글쓰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서 즐거운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